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대선에선 유독 후보들의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마무리된 시점에 맞춰 4개 정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모시고 각 당의 대선 전략과 공약을 평가해보는 특별 기획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가 벌써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함께 하실 패널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희석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선대위 송영훈 정무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서로 혹시 잘 아세요? 만나보신 적이? 그렇죠. 이렇게 방송한 적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4분이 모인 자리는 처음이 아닐까. 그렇죠. 이 토론에 앞서서 뭐 인사를 나누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미 다 나누셨으니까. 인사 나눴습니다. 근데 뭐 미리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분이 지금 토론을 하고 또 각 당의 의견이나 후보들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한 대략 1분 정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반론 기회를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분 다 좀 속이 후련하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 TV 토론 준비하시고 또 그 지켜보시면서 이거 대응 방안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랄까요? 일단 토론을 마친 그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4분이.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예, 이 2시간 동안 4분이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집중해서 봐도 그 논점을 놓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변별력은 있었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사전 투표랑 본 투표 남았으니까 네. 이제 대선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님. 예. 지금까지 이제 법정 토론 3번을 포함해서 5번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5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가장 국가를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또 미래 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충분히 저희 안철수 후보라고 판단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에 일주일 남겨놓고부터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심은 저희 후보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네. 민주당 민병성 대변인. 예. 네, 우선 4분의 그 후보께서 TV 토론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임하신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저희 후보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루에 몇 시간씩, 오늘 같은 경우 하루 종일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거에 한 10% 정도 발휘를 못해서 우리 후보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준비한 내용들을 다 못 전해준 것 같아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토론회가 끝나서 좀 후련합니다. 네. 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군요. 네, 뭐 소감은 히딩크 감독의 말씀 빌리자면 정의당 I still hungry. 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특히나 아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해서 국민들도 TV 토론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았을 거고, 그에 비한다면 국민들도 좀 많이 아직은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한 5번 통틀어서 이제 진행된 TV 토론에서 네. 어쨌든 시민들의 삶을 좀 누가 더 잘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아마 구별해낸 토론은 됐을 거라고 보고,
뭐 저희 심상정 후보도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토론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사전 투표도 있는데요. 심상정에게 던지는 한 표가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정치를 바꾸는 살아 숨쉬는 한 표다. 이렇게 아마 느낄 수 있는 토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에서 배가 고프면요. 다른 정당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상정 후보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받느라고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쩔쩔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처음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하는 차원에서 물론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 어느 때보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뭐 굴뚝 같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자당 후보를 제외하고 가장 오늘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후보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요. 저는 아무래도 사회 분야다 보니까 뭐 복지, 뭐 성평등 이런 분야의 주제였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가 역시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식견 이런 것이 좀 많이 돋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의 폭이 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높이 평가하고 다만 이제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답변 기회를 잘 안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질문을 많이 안 주시던데요. 질문을 많이 안 받아서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은요. 예, 저도 나머지 세 분 후보들 중에서는 역시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5번의 TV 토론을 보면서 항상 저희 후보 말고 나머지 세 후보 중에서는 저는 심 후보가 늘 가장 잘하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이제 이동영 대변인께서는 질문을 많이 못 받아서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심 후보께서는 조금 질문을 덜 받으셔야 이게 전체 토론의 균형이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언변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 우리 심 후보님 칭찬 많이 받으셨으니까 저는 다른 분 할래요.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보니까 역시 과학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윤 후보님한테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 그 질문하시는데 저도 그 빌 게이츠가 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에서 네. 그 온실가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안철수 후보 한 표,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2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두 분이 칭찬해 주셨는데 두 분은 다 할 수는 없고. 아니 전 다 오늘 생각했던 건 좀 이제 마지막 토론이어서 네. 꽤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고 좀 차분하게 토론이 돼서 좀 좋았고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 안철수 후보가 들었던 그 판넬, 평등과 이제 공평의 문제. 저는 저거 보면서 우리도 저걸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정도. 근데 거기에서 그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쉽게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좀 더 지금 뭐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나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한 이 뭐 보편적 복지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정말 그 박스를 쭉 보면서 좀 더 피해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논리들이 뭐 잘 보여진 판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 인상적인 토론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그러면은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토론에 좀 갈증을 가진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도권 토론도 그렇고요. 자유 토론도 그렇고 너무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재질문하기도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후보가 오히려 후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한테 질문을 못 던지는 이런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토론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미국의 토론을 보면 양자가 나와서 네.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 토론을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도
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후보의 입에서 직접 나와서 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고 거기서 그 깊은 데까지 좀 들어가서 심도 있는 얘기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윤 후보님이 그 양자 토론을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조금 섭섭했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요번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기회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려면 양자 토론들, 양자 토론의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꼭 1, 2당이 아니라도 1당과 3당, 뭐 1당과 4당, 그다음 3, 4당이라든지 그런 식의 좀 양자 토론이 벌어지면 훨씬 더 좀 심도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좀 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 말씀 들으면 되겠어요. 양자 토론 저희가 결국 하기로 해서 합의를 했다가 네. 그 방송 중계 문제 때문에 결국 성사가 안 됐었죠. 한 네. 달 전쯤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뭐 피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토론을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론 방식에 대해서 이 네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자 토론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그 규정이 있잖아요. 네. 뭐 3석 이상, 뭐 여론조사 5% 이상 이렇게 후보를 하다 보니 이제 이번에는 4명의 후보가 후보를 대상으로 법정 토론을 진행했는데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사 자율로 전국 지지율 15% 이상 되는 후보에 한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는 후보들끼리의 토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의 형식은 양자였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참 언론사가 주도해서 후보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양자 토론도 하고 또 다자 토론도 하고 여러 매체가 또 그런 걸 다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 한국 정치 문화 그리고 또 현행 어떤 법률적인 한계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양자 토론 문제는 또 저는 그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주도했던 입장에서. 아, 그러네요. 예. 또 저는 그 사건에 상당히 많이 관여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양자 토론 할 수 있게 그냥 두시지 그러셨어요? 사자 토론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 공공성이 높은 그 지상파 TV를 그 특정 후보들이 독점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도 있는 토론을 원하시면은요. 네. 얼마든지 이제 그 양당 이외의 후보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TV 토론이 110분 혹은 120분 포맷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걸 뭐 한 2시간 반 정도로 늘리고 후보가 4명이면은 이제 우리 월드컵에서 4팀이 돌아가면서 붙듯이 6개 양자 토론을 그 안에 소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제 지금 법정 토론처럼 소주제 정해놓고 이렇게 그 질문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공통 질문 이런 거 정해놓고 하지 말고 뭐 25분씩 해서 6게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더 심도 있는 공방과 검증이 가능해요. 네. 기회를 균등하게 하면서도 더 심도 있는 토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못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어렵다. 이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의견을 조금 달리하셨고요. 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저는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데요. 네. 근데 방식은 이제 개선하는 건 전반적으로 매번 모든 선거에서 이 TV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못됐다 이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적어도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선관위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찾아야 된다. 한 2가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토론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주제를 오늘 또 주제가 2가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공통 질문이. 그럼 이 정도 시간으로 할 거면 주제를 하나 놓고 나머지 주도권 토론하고 그다음에 양자 방식이 필요하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경선 때 했던 그 마스 토론 리그전 방식 네. 저는 그거 도입하면 괜찮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주제를 놓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속 그 리그전 방식으로 돌리면 네. 더 관심도도 높이고 변별력도 분명히 생긴다. 그 방식으로 좀 개선 방안을 선관위가 좀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영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신
맞지 않나요? 저하고도 좀 의견이 전반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규정에 관한 문제하고 자율에 관한 문제가 이게 서로 간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선할 네. 때는 이게 그걸 좀 쓰는데요. 네. 본선에 돌입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예민해하고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식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의 내용에 관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분은 아무래도 TV 토론 준비를 하는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토론 우리 당은 어떤 전략으로 준비했다. 근데 그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 번씩 먼저 이렇게 순서로 갔으니까 국민의당 송영훈 정무실장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사실 사회 분야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애초에 예상을 하기를 이제 경제, 정치 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지지 못한 주제들이 오늘 뭐 광범위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오늘 토론만큼은 이제 뭐 대장동이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네거티브들을 좀 안 봤으면 했는데 그 전에 4번 토론 내내 봤거든요. 네네. 오늘 아까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 오늘은 좀 안 나오길래 예. 오늘은 안 보나 보다 했는데 결국 또 막판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5번의 TV 토론에서 단 한 번도 상대 후보들에게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하게 사실은 모범적인 TV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을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눈여겨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래 맞는 전략대로 후보가 토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원래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게 꼭 전략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저희는 뭐 무난하게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준비한 만큼 충분히 이제 진행하셨다고 보는데 네. 여전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짜는데 네. 운동장을 어떻게 쓰냐에 또 달라지잖아요. 또 그렇죠. 상대팀에 이제 이 반격들도 있는 거고 하실 말씀들은 충분히 펼쳤는데 토론이 이제 조금 더 그 차별화된 토론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나 사회 분야였기 때문에 네. 그 조금 이제 답변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 주로 심상정 후보 이제 오늘 준비했던 거는 특히 이제 복지 분야에서 이제 복지국가 비전을 얘기하면서 네. 특히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이기도 했던 그럼 복지하고 이제 재정 예. 이 세금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들이 좀 나오길 바랬는데 그냥 약간 좀 두리뭉실한 좀 답변들이 돼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좀 다른 이제 경제 후보들 쪽에서도 분명한 답을 좀 국민들한테 좀 줘야 된다. 국정 운영을 한다면 네. 이런 분야고요. 특히 오늘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네. 사과하고 네. 특히 이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거는 인상적이고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봐요. 좀 네. 늦었지만 그런데 이제 김재현 씨 관련한 2차 가해 관련해서 네네. 심상정 후보의 좀 질문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성찰하고 후속 대책을 좀 빠르게 내오겠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뭐 알려달라 이런 방식이면 그거는 좀 매우 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토론 주제부터 심상정 후보가 기선을 확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과연 다른 그 정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우리 그 정의당 쪽에서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 네. 후보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사과를 한 문제이고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때문에 여러 선거들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인정해야 되고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때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오셨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제적을 시켜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아마 여성 유권자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재은 씨 2차 가해자 네네. 문제가 저희 선대위에 있다면 예. 아까 저희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이 그 2차 가해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좀 제 말씀 얘기를 나온 김에 못했네요. 예, 예. 근데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저한테 문자 달라고 했는데 네. 문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거였으면 첫 번째 토론 때 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럼 거기에서 네. 끝나고 그럼 누굽니까라고 물어보시지도 네.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면 그럼 뭐 심상정 후보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어떤 문제였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사과는 어떻게 하고 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했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거든요. 네네.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에 와서 문자 한번 주시죠. 이거는 저는 만약에 그 TV 토론 장면을 피해자가 봤다면 저는 대단히 분노한 분노했을 일이다. 것이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렇게 좀 사과했으면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똑같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네.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가 피해자한테도 연락해서 찾아보고 조속하게 빨리 조치하겠다. 이 얘기가 정답이었는데 네.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여전히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봅니다. 네. 혹시 민병선 네. 대변인께서 네.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국민의힘 잠깐- 윤희석 대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TV 토론이라는 것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신 후보님하고 저희 사실은 저희 후보랑 잘 아시는 사이고 사실 경기도에서 같이 일도 많이 하셨고요. 네.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사이이니까 사실 그렇게 연락하기 어려운 관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공정하게 제가 다 네, 발언 네. 기회 드렸으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늘 토론에 앞서서 후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국민께 전달하자.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는 게 일단 우선일 것이고 또 상대방이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뭐 공격성이라든지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답변을 한다는 인상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도 뭐 전략대로 잘 된 것 같고 네.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늘 이게 인상적이죠. 재원 마련에 대해서 복지정책 얘기하니까 네. 재원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출구조 조정.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이 있어서 물론 상황도 뭐 코로나도 있었고 하지만은 600조였던 국가 부채가 1000조로 늘어나고 이런 네. 상황을 감안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인상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국민의당의 송 실장님께서 네거티브 말씀하셨는데 아마 네.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주도권 토론할 때 대장동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나 성평등 관련 얘기를 하는 날이잖아요. 네네. 윤리적 가치관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분야예요. 뭐 경제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분이 복지나 성평등에 대해서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놨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토론이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과연 충족이 될 만큼의 얘기가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뭐 지금 그 말씀하는 도중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 정책과 관련한 공약에서는 약간 좀 신경전도 벌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서로 간에 생각들이 좀 다른 점들이 나왔고, 저도 이제 토론회를 계속 지켜봤지만,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페미니즘이 뭐냐, 개념을 물어보거나 이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난성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가고 X자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민병선 대변인 말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요. 예. 그 젠더 이슈가 사실은 이렇게 선거에서 불거진 이유는 사실 그 윤 후보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 오늘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른 그 촉발제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젠더 갈등이라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들어오면서 사실 그 각계의 이해와 요구들이 그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폭발하면서 그다음에 그 젊은 층에서는 어떤 기회들이 그 적게 되면서 약자와 약자 간의 대결이 일어나면서 젠더 갈등이 불거진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오히려 또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로 풀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다시 갈등으로 푼다라고 지금 윤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네. 사실은 정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윤 후보님이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까 휴머니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좀 거대한 답변을 하셔서 조금 더 좀 세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윤희석 대변인님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네. 우리 민 대변인도 말씀 주셨는데 페미니즘이 뭐냐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하셨어요. 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럼 그 휴머니즘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휴머니즘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가치나 이런 데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성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고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꼭 여성 남성이 이게 구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휴머니즘이라고 답변하셨듯이 남성 여성 모두가 이 동등하게 같이 해당하는 문제인데 성인지 예산 이 자체를 정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이게 쟁점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30조 예산을 필요하면 어떻게 아까 세출 구조조정해서라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 성평등 문제를 여성 문제를 갈라치기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네. 저는 성인지 예산 자체도 사실관계도 다를 뿐더러 접근 방식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에서 어쨌든 성별 갈라치기에서 표를 좀 받아보겠다. 아마 이 의도셨을 텐데 네. 오늘은 또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또 이 10글자짜리 쓰셨어요. 네. 공약을. 그러면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 예. 완전히 그 두 개는 이중 플레이고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되고 성평등 인권 문제로 전향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말씀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질문이 많으신데 일단 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했어야 할 기능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에요. 했어야 될 기능이 있는데 그걸 네.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재편해서 더 잘 수행되도록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을 안 하겠습니까? 네. 차기 정부에서 집권을 한다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여성 정책 관련해서 그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의도로 처음에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이대남 편을 들다가 네. 오늘은 또 갑자기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또 이대녀를 향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라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갈라치기를 했다면은 이럴 리가 없겠죠. 네. 그렇죠? 성범죄 관련한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아주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자꾸만 이 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편을 나눠서 표를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는지 아까 성인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 부처 통해서 그 전 부처에 고루 나눠져 있는 성인 재산으로 이렇게 명명이 된 게 35조 원 돼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성인 재산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무슨 고용부의 실업 크레딧 지원 사업 일반 예산에 303억 이것도 성인 재산에 포함시켜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포장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과 지표가 좀 부풀려진 거는 조정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그냥 보이기에 많이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 쓰일 때 돈이 가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 페미니즘 의미 물어봤던 것도 페미니즘. 예.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입니다. 네.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후보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셨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좀 그래요. 토론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는 게 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라든지 페미니즘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사실 좀 그래요. 그걸 증문 즉답을 하라는 얘기인데 뭐 장학 퀴즈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차라리 페미니즘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과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신 순서신 그러면 먼저 짧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그럼 하시고 송영은 제가 정무실장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럼 나중에 하실래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 송영은 정무실장님. 사실은 윤석열 후보께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 불분명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출마하고 나서 초기에는 여성가족부를 개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한 게 언제냐면은 이 이대남 이대녀 이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대남들에게 경도돼 있는 정치인이 현재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나서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공약집을 보니까 거긴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또 다른 특별 부처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오늘도 지금 페이스북에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철학이 없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면은 성별 갈등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승을 할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계속 쫓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남 표가 계속 부동하고 있을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좀 공통되는 흐름이 20대 30대 여성이 아직 부동층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성범죄 근절을 외치시고 갑자기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해도 어느 지점을 놓고 비판해야 될지가 애매할 정도로 말씀이 계속 바뀌세요. 사실은. 네. 지금 민병선 대변인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거의 대동소이한 지적이면은 제가 윤인석 국민의힘 대변인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네,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님 답을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성가족부 제가 기자 시절에 출입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라든지. 근데 전 부처 중에서 가장 조직이 작고 예산이 작은데요. 예전에 보건복지부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그 일부러 여성가족부라는 거를 만든 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여성 대통령이 하실 때 여성 가족부의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를 했어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면 그 기능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께서 반론 겸 해명 겸 여성가족부를 개편을 한다, 폐지를 한다. 그게 여성가족부를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하던 그 했어야 할 기능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성과 가족과 관련한 일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할 경우는 아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좀 답답해요. 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피해 호소인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그때가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할 때인데 이 선거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학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잖아요. 그런 장관이 있는 그 조직에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따라서 그 기능을 뭐 다른 부처에 흡수를 하던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잘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지. 여성가족부 지금의 조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왜 여성 정책에 관련한 철학이 없는 것이 되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건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10초만 반론할게요. 예,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하신 거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여성가족부의 답변도 적절하지 못했고 취한 대책이나 조치들도 적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까지만 접근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그 자체를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성별 갈라치기로 분명히 그거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왔고 그걸 그대로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오히려 더 이 사회에서 이 성대결 구조로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정의당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조직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문제를 개선하자고 안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서 공감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초 얘기하신다고 하셔놓고 한참 더 얘기하셨어요. 다음 시간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TV 토론이 재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좀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은 편이었잖아요. 지금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럼 제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께 10초만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30초만 기회 드리고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활동하면서 했던 여가부 폐지 이 주장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데 딱 네. 여성가족부 폐지하니까 성별 갈라치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가죠. 저는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정치과 관련된 주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 법정 TV 토론이 끝난 걸 계기로 해서 지금 각 당 후보들 4당 선대위 관계자분들 모시고 향후 대선 판도를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희석 대변인, 국민의당 선대위 송영훈 정무상황실장,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토론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좀 얘기가 길어져서요. 노동 분야와 관련한 말씀은 한 13분 정도밖에 저희가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 이슈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노동 이슈에 대한 토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마 사회 분야 토론에서 노동 문제는 아마 빠질 수 없는 주제였고 특히 오늘 KBS가 이제 오늘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밖에서 응원전이 좀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김용균 이제 어머님 그리고 이한비 PD 아버님 비롯해서 네. 중대재해 좀 근절 대책을 좀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KBS 입장할 때 유가족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좀 입장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주로 오늘 중대재해 관련해서 토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들이 계속 이 대선판에 못 들어오고 토론장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토론장까지 찾아오신 거다. 근데 이 중대재해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2,000명이나 죽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 뭐 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적어도 대선 후보들 네 분이 정치적 합의를 좀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 문제나 이런 데서 전 좀 당혹스러웠던 거는 그럼 중대재해법이나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 약속을 했는데 한 명도 전환되지 않은 문제. 이건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강행 처리하라는 거냐 이런 답변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누가 민주주의에서 여야 합의해서 법안 처리해서 강행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석을 국민들이 줬을 때 그걸 반영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느낀다고 하면 그럼 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이견들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이 산재 관련해서 우리가 노동 후진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만큼은 오늘 적어도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난 토론에서도 이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봤던 적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하고 공감대를 모아냈듯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주시고 안을 좀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도 네.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민주당 민병선 네.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게 의식 뭐 자연스러운 토론의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참 부끄러운 나라죠. 산재 사망이 아직도 경제 10위권 강국인데 산재 사망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첫 단추로 중대재해법을 통과를 시켰지만 참 미흡하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분명히 정의당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금 다를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네.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당 송영은 상원실장입니다. 예, 저도 그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말씀처럼 좀 기승전 180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지도 여러 달 지났잖아요. 10월에 선출되셨으니까 뭐 11, 12, 1, 2 하면 벌써 한 4달 이상 됐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밀린 숙제 하듯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후딱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행 중인 2022년 예산 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고, 네. 또 여태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책임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에 관해서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뭐 처벌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산재의 많은 부분들이 50인 이하 사업장, 영세 사업장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5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인 52. 예, 50인 기준으로 지금 유예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2024년부터는 시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계속 처벌 위주로 할 거냐? 사실은 그런 영세 사업장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그 안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망자 수를 줄여 나가야지 사실 뭐 처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영세 사업장들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많이 회초리를 드셨기 때문에 네. 저희 쪽은 별로 질문이 안 나와서 그다음 얘기가 없었고, 아마 이 얘기 하셨잖아요. 김용균 씨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일 때 책임자를 뭐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토론 끝나자마자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강력 수사주의 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보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이 11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3명 책임자를 더 확인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책위가 진짜 책임자라고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이렇게 의견 줘서 불송치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원하청 대표예요. 그 사람을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적어도 개별 사건이긴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뭔가 법 집행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제가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은 질문도 답변도 둘 다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검찰총장이 어떻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며 또 총장의 지휘에 있었는데 그거 마치 본인이 그 지시를 해서 그렇게 기소가 된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저도 성영원 정무상황실장 한 마디만 좀 코멘트 해도 민주당 될까요? 예. 민병선 대변인. 근데 우리 윤 후보님이 그 검사 시절에 잘 하셨다고 업적을 좀 자랑을 하셨는데,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잘 기소를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뭐든 그래도 마지막에 좀 후끈하게 만드시는데요. 좀 재밌게 좀 하려고 보니까.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건 짧게 네. 예, 짧게 그 아니 누군지 국민의힘 저한테 윤석열 문자를 대변인. 주세요. 예. 아시는 분 누구를 제가 문자를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5초 안에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네. 발언기에다 드렸으니까요. 정의당 네. 이동영 대변인 말씀까지 듣고 요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토론에서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네,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다 답변하셨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공감하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50인 미만은 아까 송 씨는 말씀하셨지만 3년 유예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 지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가장 많은 그 산재 사고가 나는 데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작을수록. 그래서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보호 장치. 그래서 1월에 지금 법안이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국회. 적어도 그 정도 의지가 있다면 대선 기간에 이 정도의 정치적 합의는 밝혀주셔야 된다. 입장은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된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론의 마지막에 굉장히 뜨겁게 얘기 나눴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장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세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그게 의도한 겁니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건 이제 제가 후보께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TV 토론 통해서 그거를 부각을 못 시켰다고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죠. 이게 단순히 막 네거티브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윤리적 가치관에 동반돼하는 분야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었다 하는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두 분 간에 이 마지막 토론이고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상당히 두 분 간의 그 신경적인 날카로웠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좀 주저스러워요. 지금도.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만 이것을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마치 윤 후보의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토론 기회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네. 전달하고자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 말씀은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듣고 제가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저희는 또 2부 때 좀 시간을 더 쓰고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께서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또 짧게 말씀드리면 네. 대장동 보따리는 이제 토론장에서는 더 이상 대선판에서 풀으시면 안 되고 검찰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손잡고 검찰 게이트를 먼저 통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민병선 민주당 대변인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빙빙 돌리고 해도 그 본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 특검을 해서 대통령이 되건 대통령이 되던 않건 깨끗하게 특검 받아가지고 수사 받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윤 후보님이 클리어하게 대답을 안 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하자고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고 마지막에 수사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질문을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어안이 벙벙해서 그랬던 거지. 네.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그 국민의당 송영문 정무상황실장께서 발언 시간 안 쓰려고 했는데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다 쌍특검 받으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게 안 되더니 왜 TV 토론만 오면은 서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네거티브가 오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토론만큼은 제가 이런 걸 좀 안 봤으면 싶었는데 이 법정 토론이 5년에 6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반론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일부 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나온 쟁점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TV토론 보시고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3123 끝자리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방송 듣다 보니 뭔가 후보들 토론보다 오늘 시사에 나온 분들 토론이 더 침착하고 공격성 없이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네요. 시청자들이 이런 토론을 원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대변인 토론을 한번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9108님. 토론을 보고 나니 이번 대선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연필을 굴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직도 마음을 결정 못하신 아마 유권자신 것 같습니다. 1633님. 시사의 팬입니다. 방금 마친 사자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겠습니다. 1634님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꼭 투표를 다 하셔야 되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오늘 토론 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당 선대위 관계자분들 모시고 뜨거운 토론 1부까지 지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특별기획 대선 후보 TV토론 완전 정복 향후 대선 판도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2부에서도 계속 토론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의견 참여하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잠시 뒤 11시 정각 2부에 네 분과 함께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1.3도 높은 영하 1도, 전국이 영하 6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1.2도 높은 10도, 전국이 7에서 16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세종, 충북, 충남,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와 전북, 대구,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전남과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5도, 습도 75%,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김성환의 시사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V토론 마무리의 계기로 내당 선대위 관계자분들 모시고 대선 후보 TV토론 완전 정복, 향후 대선 판도는 이란 제목의 특별 기획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희석 대변인, 국민의당 선대위 송영훈 정무상황실장,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중간에 한 몇 분 정도 그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단일화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잠깐 나눠봤는데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정치개혁 구상에 김동연 후보가 호응을 한 것이다. 공동정부 구상을 함께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민명선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른 야권 진영에서는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동정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진정성을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나요? 그 전제부터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저는? 주장을 해왔으니까 야권에서 네. 그런 얘기를. 그거는 이제 야권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윤 후보님 그다음 안 후보님의 단일화가 약간 정치 공학의 문제였다면은 네. 저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정치 철학의 문제, 철학과 공약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좀 굉장히 지겨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촛불 전국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 사회 이념 대결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파 대결이었거든요. 너무나 좀 치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서 통합의 목소리를 그래서 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민 정부 모든 세력들이 참여해서 좀 갈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구성하자는데 김동연 후보하고 좀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정치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지율을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일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단일화를 선택한 것이다. 공동정부까지 고려해서 단일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이건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께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치 철학이 맞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일화를 했다. 뭐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정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선거 얼마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향한 통합정부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정의당, 새로운 물결 이렇게 통합정부 하겠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까지 연락을 해서 통합정부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럼 정치 철학 말씀하셨는데 우리공화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무슨 정치 철학이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들어야 되겠고 네. 다당제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통합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겠다고 이게 오픈을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저희한테는 저런 후보가 있는 당하고는 못 하겠다면서 저희는 이제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 양당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없어질 리는 없으니 네.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대로 통합이 됐다고 하면 저희와 민주당이 합친 그 어떤 정파 세력 네. 양당제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답을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나중에 그 민명선 네, 대변인 말씀 듣고요.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송영훈 정무성화실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통합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믿음이 안 가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안의 민주당이 또 기승전 180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180석을 갖고 이제 의회에서 독주를 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뭐 임대차 입법 개정할 때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학 내내 방학 숙제 안 하다가 개학할 때 다 되니까 밀린 숙제하는 학생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말씀 듣고요. 이 다당제 연합 정치 이 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이 뭐 수십 년째 주장했던 바기 때문에 네. 뭐 의미 있는 진전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통합정부의 사항을 정말 다 통합한다. 이 방식이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늘 그 홍준표 전 그 의원이 그 의미심장한 글을 쓰셨던데 네네. 기존의 왼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하고 네. 이런 데선 정말 처음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네. 전 국민들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홍준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면 다양한 이견을 가진 세력들하고 저는 뭐 정치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원진 후보에게 그걸 제안했을 때는 어떤 내용의 공통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주셨어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래야 이 통합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그 정치개혁 과제는 쭉 제출했던 문제들은 지금도 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국회 절차대로 열어서 진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어서 정말 열심히 할게 믿어달라 이 문제보다는 네. 당장 쓸 수 있는 현찰들은 쓰시고 그래도 뒤에 쓸 어음들은 또 어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당장에 현찰 쓸 부분도 일단은 좀 기다려봐 믿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요. 네. 우리 공화당엔 제안을 네. 왜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네. 왜 국민의힘에는 제안 안 하냐 이런 네. 질문도 해주셨어요. 예. 일단은 연역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후보가 했었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서 조원진 후보님한테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진중권 씨한테도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지금 갈라지어 있고 파열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라고 한 거고 아까 숙제 안 해던 학생이 어떻게 믿느냐 진정성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좀 진정성이 있었어요. 사실은 소수비례정당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소수비례정당을 거대 여당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페이스북에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라고 쓴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이 결정을 하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건 꼼수입니다. 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담자라는 이 선진적인 정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대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믿어주세요. 제발에. 네. 여기까지 아니 윤희석 딱 30초 대변인께서 할게요. 저를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한테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은 같이 할 부분을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합정부 하자는 의지와 어떤 구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 지금 20초만. 예. 20초만. 국민의당 제가 송영훈 실장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국민의힘은 우리 공화당에는 단일화 제안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가까우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일화가 아니, 표 그러니까. 계산을 위한 단일화라든지 네. 어떤 의미 있는 명분 있는 단일화여야 하는데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라면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목격 김동연 후보 단일화 문제 가지고 시작해서 네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민주당 예. 민병선 대변인 말씀 마지막으로. 180석이 잘못했죠. 근데 이제 그 조원진 후보한테 하신 말씀은 그런 부분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후보가 항상 말했던 게 이제 박정희 정책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쓸 것이고 김대중 정책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쓸 것이다. 정책 연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연합이 할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야권 단일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먼저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께 정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말씀 듣고 그다음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는 이미 이제 2월 13일에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가 예. 답이 없으니까 이제 20일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발표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그 입장 그대로고 거기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다. 내일 하루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먼저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안철수 후보께서 어제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또 뭔가 가능성이 있나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시한이 이제 다 지났고 사전 투표가 모레 있으니까 예. 내일까지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최후의 순간까지 단일화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닫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냥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국민의당 그 송영훈 실장 말씀을 안 들을 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사실은 그 27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실 때 아주 좀 그 놀라운 해프닝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을 담은 이제 단일화 일지라고 5쪽짜리 보도자료를 네네. 배포했는데 네. 그 보도자료 PDF 파일 제목을 보니까 네.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사상 이렇게까지 어떤 파일명에 뭘 넣어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는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단일화를 진정성 있게 어떤 그 하실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리석 대변인 말씀해 파일에 주시죠. 그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 요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송영훈 실장.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마치 이제 표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 책임을 전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정치권에도 계시고 정치권 바깥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야말로 그동안에 그 야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대승적인 그런 어떤 결단들을 했었습니다. 네. 2020년 총선 때 그 지역구에서 야권표가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구 무공천을 했고 또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서 어떤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현재 야권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기여와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어떤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걸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경선을 통해서 네.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통 크게 수용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라도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그 기초에서 뭔가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30초만 얘기할게요. 여론조사 경선 왜 안 받았냐는 얘기인데 여론조사 경선을 통 크게 안 받아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있었던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네. 그 불협화음이 가져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만요. 예. 예, 지금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이것만 지금 저희가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송영훈 예. 국민의당 실장님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저희는 발언권이 방식은 없나요? 어? 저희는 발언권이 없나요? 저희는 여기서 발언하면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일단 한 그러면 말씀- 송영훈 네. 실장께서 예. 말씀. 그러면 그 민병선 네.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송영훈 예, 실장께서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인민군이 국방군한테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유승용 배우가 인민군으로 나오는데 네. 너희들이 와 맨날 지는지 안 해?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지는 거야. 라는 굉장히 명대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두 후보께서 단일화가 안 되는 합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합치는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무조건 정권 교체였으면 정권 교체라는 되게 단순한 거 말고 좀 정치 교체 전부 다 좀 바꿔보자라는 어떤 철학적인 공유가 있었으면 훨씬 더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국민의힘 윤인석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 말씀에 그냥 한꺼번에 네. 송영훈
국민의당 실장님께서 말씀해 예, 주신 일단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더 좋은 정권 교체 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굉장히 혼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때 이미 다 합의가 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더 협상하지 말고 그냥 하루 이틀이면 실행할 수 있는 그 방안 그대로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내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지금 왜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께서 말씀을 또 얹으셔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 계속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제 TV 토론과 관련한 얘기들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번 주 금, 토는 또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 당에선 지금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은 어느 당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정의당 이동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판세요. 일단 뭐 발표되는 여론조사 이제 뭐 내일 이후에는 안 나올 텐데 네. 뭐 상당히 아직은 좀 어려운 조건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남아있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 판세가 어떻게 좀 변할 거냐. 변수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지금 여전히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정말 찍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비호감 대선에 좀 지치고 실망한 분들. 양당에서 빠져 있는 적어도 한 20% 정도의 이 유보층들이 네. 투표장에 나올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이게 전 중요하게 하나 승부를 가를 거라고 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 진행되는 뭐 단일화의 변수를 내일 하루 남아서 뭐 여전히 아직 끈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지만 크게 뭐 변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공동정부안을 내고 통합정부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시적인 조치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 정도의 좀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일 큰 핵심은 적어도 이제 판세에서는 양당 기득권 한 35년 양당 정치에서 좀 배제됐던 이 한 20% 넘는 제3지대에 있는 이 투표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의당은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이 좀 배제된 심상정 후보가 표현했던 비주류 보통 시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좀 네. 선거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께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은 남은 일주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례가 있는 게 그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조희연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제 조희연 후보가 그 당시에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등이었어요. 10%대로 3등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희연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국갤럽이 이제 2017년 대선 끝나고 그 사후 조사를 했었는데 유권자들이 언제 후보를 결정했는지 물어봤더니 그 3분의 1 정도의 유권자가 대선 일주일 전부터 결정했다. 네. 투표일까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동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거의 뭐 7년 가까운 그런 긴 기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말씀 들을까요? 판세가 지금 어떤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판세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선관위에 올라온 것만 해도 한 700개, 8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많나요? 예. 막 다 평균 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저희가 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딱 6일이 남았는데 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얼마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남은 기간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저희가 계속 유심히 보는 것은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50%가 넘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야권 후보가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그걸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정권 교체 열망이 크면 클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 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프레임이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것들. 네. 정치가 언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정치는 제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자체를 저는 정치의 축제라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팍팍하잖아요. 네. 먹고 살기 팍팍한데 이 시기만이라도 정치에 대해서 진정한 좀 관심을 갖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정치 축제로서의 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비호감 대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정치 교체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권력 구조로 바꾸고 서민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판세 문제로 물어보시면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고 있고요. 팽팽하게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들 언론에 공표된 거.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한 거는 저희가 약간 이기는 것도 있고 그런 판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실 거라고 봐요. 신중하게 결정하실 건데 그 기준은 저는 우리가 5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가가지고 뭐 명품백도 하나 사볼까? 백화점 가서. 그러다가 결국은 중요한 데 쓰거든요. 결국 자식들 등록금 내는데 중요한 데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중한 한 표를 쓸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뭐 그냥 말씀하신 김에요. 네. 그냥 다음 질문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기간에는 최대 변수는 실수다. 뭐 실수 안 한 후보가 뭐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하는데요. 마지막 이건 피해야 한다. 이런 게 혹시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네.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이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들이 발달해 있어요. 예.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 사이트들도 많고 SNS도 많고, 그래서 과거의 후보들보다 저는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약점이라든지 과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밝혀진 그런 선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실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실수의 요소라기보다는 그건 실점의 요소들이고 제가 보기엔 득점을 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면은 제가 보기에 그게 나머지 이 일주일 남은 판세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그런 부분 같아요. 특정 계층을 갈라치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네. 우리 사회 여성들이 아직도 약자잖아요. 예.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변수들. 저는 여성들이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역순으로 갈까요? 이번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깜깜이 기간 중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네. 질문하셨는데 물론 실수 안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대본이 승리를 예측하거나 패배를 예단하는 거 그걸 네네.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이길 거를 그냥 다 예정을 해놓고 네네. 서로 이제 앞으로 집권하면 인수위에 누가 가고 청와대에 누가 가고 뭐 자리 싸움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상호 민주당 본부장께서도 어느 인터뷰에서 지금 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인수위원장 누구 오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무박 6일 선거운동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저희는 24시간 체제로 이제 남은 기간 하겠다 이 얘기인데 하여튼 선거에 임하는 자세 그것이 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당 송영훈 상황실장입니다. 예, 뭐 실수, 실점 이런 것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뭐 양당의 어떤 실수나 실점에 남은 기간에 편승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당에서도 뭐 잘 관리를 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젊은층들 그리고 특히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남은 6일 동안도 안철수 후보는 그런 쪽에 최대한 주력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20대, 30대 우리 그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좀 우리 정치를 바꾸는 그런 정치 혁명의 길로 투표 혁명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정의당 저희는 뭐 이동영 대변인요. 실수가 없어서 문재인 후보인데요.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진짜 사회적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면 지금 특히나 이 양당 후보는 저는 뭐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딱 결집해 있는 지지층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빠져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이 유보층들은 저는 그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즉각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대선판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7일 동안은 주로 이제 2030 그리고 여성 청년 이쪽에서 좀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많이 좀 배제돼 있는 이쪽 계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좀 촘촘하게 후보가 직접 만나 들어가는 선거를 남은 일주일 동안 좀 전면적으로 좀 펼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각 당이 지금 깜깜이 기간에 뭘 피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대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선거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전투표 지금 열심히 지금 동료를 각 당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표율과 관련해서 혹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데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그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0년 전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대결했을 때 예. 투표율이 75%가 넘으면 당시 새누리당이 어렵고 네네. 아니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런 예. 게 있었어요. 근데 예. 79%인가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가졌던 어떤 공식을 대입을 한 거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거고 그렇다면 당시 야당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정보의 유입 경로와 양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고 그래서 투표율 가지고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투표율 가지고 이제 유불리 가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또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하는 생각이 상황이어서. 조금 다른데요. 네, 정의당 이동현 대변인요. 그러니까 투표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에서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그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예. 높아진 추세긴 한데 두 가지의 이제 이전 이 선거하고 좀 다른 측면은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비호감 대선에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오미크론이 이제 지금 오늘 22만이면 거의 한 30만 가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시간 반을 연장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치는 정부가 최대한 하겠지만 얼마만큼 나갈 거냐에 대해서 투표 참여 여부가 하나가 결정 날 거고요. 네. 뭐 참정권 문제는 좀 변론을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는 이 비호감 대선 관련해서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층이 투표장에 가냐 안 가냐는 2007년 대선이나 작년에 있던 이 4.7 재보선과 같이 적극적 지지층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세게 붙지만 실제 투표 결과에서 이 투표층들이 가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올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이 네.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여론조사 지표만 보고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좀 아직은 좀 섣부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지금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투표율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덧붙일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이 네 당의 선대위 관계자분들하고 오늘 이제 있었던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같은 것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3월 9일 대선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각 당 후보들을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1분씩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벌써 뭐 이렇게 방향을 마지막에 하시려고. 그래요? 마지막 발언을 했으니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한국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불러내서 저희 당의 후보로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과반입니다. 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송영훈 정무상황실장입니다. 예, 대통령이 가져야 될 덕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도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능한 능력과 비전, 식견,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의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앞에 2가지는 그 후보가 오늘 TV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세 번째를 좀 덧붙이면은 안철수 후보야말로 이번 대선 캠페인 내내 그 연금 개혁 같이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용감하게 제기하고 그런 것들 우리 대선의 아젠다로 격상시키는 그런 그 훌륭한 선거 과정을 보여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자, 민주당 민병선 대변인입니다. 네, 국민들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로 가게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1년 반 동안 재정과 그다음에 가계 지원을 위해서 쓴 예산이 미국이 25%를 썼는데 선진국 평균이 17%를 썼어요. 우리는 4.5%를 썼거든요. 너무나도 미흡했고 수권 정당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경기지사를 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방역과 그다음에 재정 운영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의당 이동연 대변인. 네. 오늘 심상정 후보가 아마 마무리 발언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많이 낮습니다. 인정하고요. 근데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지금의 지지율보다 한 3배 정도 더 받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 전에 진보 정치가 얘기했던 무상급식, 무상교통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지금 현실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찍었던 표가 살아 숨쉬어서 지금까지 이런 이 한국 사회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투표장에 나오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한국 정치를 좀 바꾸는데 심상정에게 던지는 한 표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한 표다. 꼭 그 말씀 드리고 3월 4일, 5일 그리고 9일 심상정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성아 님이 대변인들 토론을 끝까지 들을지 몰랐네요. 최근 대선 토론 보면서 어이없어 실수도 했는데 한 번도 웃지 않고 들은 찐 토론이었습니다. 유익했지만 이 모습을 후보들 토론에서도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7646님, 이런 토론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토론을 되게 알차게 각 당의 얘기들까지 해주시면서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성환의 시사 특별기획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 완전 정복 향후 대선 판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민주당 선대의 민병선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희석 대변인, 국민의당 선대의 송영훈 정무상황실장,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